아옌데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혁명에 성공한 거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첫 번째 사회주의 대통령이 된 거죠. 아옌데의 기본 노선은 이겁니다. 반제국주의, 참여민주주의, 다원주의, 사회주의. 이것이 아옌데의 기본적인 노선이에요. 1970년인데 벌써 다원주의, 참여민주주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칠레 어떤 이 아옌데나 지도부는 많이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기준으로 정치, 사회, 경제, 외교적 부분에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선 정치부터 볼까? 정치에서는 참여민주주의가 시행돼요. 아옌데는 진짜 민주주의자였어.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시행해요. 남녀 동일임금제, 전국민 생활임금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치료, 의료보장을 시행하게 됩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우유와 아침 식사 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거죠. 집세는 가계 수입의 10%를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야, 살만하지. 그죠? 밥 먹여주고 집도. 경제 보겠습니다. 경제 정책은 이거였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 집세를 그 가계세 같은 것도 다 제한 상한선을 걸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가계 수입의 10%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아예 세를 안 넣지는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도가 확정이 되면 그 부정적인 측면들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방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아이디어 좋네. 집세 상한선 같은 거는. 그러니까. 예. 경제적인 측면 보겠습니다. 구리, 질산염, 요오드, 철광석, 석탄 산업을 국유화시킵니다. 금융, 무역, 독과점 부문들 역시 국유화시키는 거죠. 토지를 개혁합니다. 개별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고 협동조합 설립과 국영농장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빨갱이죠. 정확하잖아. 네 번째 외교 봅시다. 뭐야 이 자식아. 외교는 이거였어요. 식민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배격. 미국과 맺은 모든 불평등한 협약과 조약을 개정하고 또는 폐기합니다. 사드 가져가. 이건 칠레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잠깐만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수정한다라는 겁니다. 우파의 반격.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깜짝 놀라겠네요. 반대 진영에서. 그렇죠. 이게 계속 가다가는 이거 영구 장기 집권 되겠다, 얘네가.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꼭 거꾸로 생각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한번 내가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문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었어. 토지도 갖고 있고 공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독과점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랬더니 정부가 바뀌더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다 뺏어가는 거죠. 민영 기업을 국영화시키는 건 그래서 그렇게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국영 그 사업을 민영으로 돌리는 거, 민자로 돌리는 거를 진짜 주의해서 정말 고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추진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일궈온 이 토지, 농장과 이거 한꺼번에 뺏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칠레 국기를 두르고 길거리에 그렇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뺏긴 건 또 아닐 거야. 뭔가 절차는 있었겠죠.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그게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거기다 좀 솔직히 생각해보면 70% 80%의 지지율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지. 얘들 입장에서는 2%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아까 말씀하셨었고. 맞아. 또 국제 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건 불평등하니까 지키지 않겠다 선언을 한다든가 뭐가 떠올랐을 거냐면 당시 이제 반대 공작을 펼치는 입장에서는 히틀러가 생각이 났을 거라고. 그렇죠.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계급적 상황을 배제하고서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칠레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 상황이 아니니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파의 반격. 우파는 아옌데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옌데가 당선된 2, 3일 후부터 아옌데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CIA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네. 닉슨의 허가 아래 CIA가 군사 쿠데타를 바로 준비해요. 닉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잠재적 지도자들이 칠레와 유사한 시도를 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두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선거 사흘 뒤 아옌데는 모네다궁에서 전임 대통령 프레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프레이는 미국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음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프레이는 정권 이양팀을 잘 꾸리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아옌데를 안심시킵니다. 프레이 얘기를 잠깐 하면 아옌데에 대한 미움도 좀 컸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지. 자기는 많이 실패했어. 뭔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막 문제가 많은데 아옌데가 혁명이 성공할 것 같은 것도 미운 거야. 민주당이었나요? 그분이? 기동민주당이었던 거죠. 하지만 쿠데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칠레 내의 여론과 심리적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었어요. CIA는 칠레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공공장소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회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국 자본의 지원을 받는 칠레 언론은 이 테러를 정체불명의 좌파 그룹의 소행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도 있어. 이제 헨리 키신저 우리 좀 알지 않습니까? 90년대 많이 유명했었는데 네. 키신저는 이제 당시에 대통령 보좌관 겸 미국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사무국장이었어요. 놀랍게도 73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는 사람입니다. 이 키신저가 첩보행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키신저의 첩보행동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1. 아옌데 정부에 참여한 정치 세력을 분열, 약화시킨다. 2. 칠레 군부와 접촉을 확대한다. 3. 비마르크스주의 정치 세력과 정당을 지원한다. 4. 반 아옌데 성향 언론사를 지원 육성한다. 5. 이들 언론사를 통해 아옌데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전복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쿠바와 소련이 칠레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선동을 조장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게 사실 성공하죠. 그리고 7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노벨상을 줬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이제 아옌데 편에서 이 언어들을 다듬어서 얘기했으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방해 공작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더 큰 문제, 내부가 와해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인민연합에 참여한 정당 모두 집권을 위해서 힘을 합쳤지만 집권의 목적은 저마다 달랐던 거죠. 모든 사안에서 인민연합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공산당 지도자였던 루이스 코르빌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민연합은 수도 산티아고에서 푸에르토몬트로 향하는 기차와 같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승객들은 정류장마다 하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인민연합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아옌데의 고민은 인민연합을 추스르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동민주당과의 연대도 구축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동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일정한 개혁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의회에서 지금 자기들이 다수당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기동민주당의 지도부가 누구냐. 프레이가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조를 전혀 안 해주는 거야. 당연하겠죠. 아옌데는 기동민주당 지도부와 긴밀히 연락하며 연대를 계속 제안해요. 하지만 기동민주당 지도부는 회피로 일관하며 결정을 계속 미룹니다. 이로 인해 어땠을까? 아옌데 정권이. 모든 정책 추진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CIA의 선동과 미국 정부의 경제 봉쇄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막 무능하다는 평가나 약간 지지 기반도 약해지겠네요. 그렇지. 내부에서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야 무능해. 왜 카리스마 없이 왜 저러는 거야? 지도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당선이 되자마자 사흘 만에 나흘 만에 그 쿠데타가 준비됐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준비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정책을 추진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근데 정책을 아직 추진하긴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선되고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상황. 딱 봐도 대통령감이 아니니까. 그리고 정치를 얘가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인지 아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아옌데는 폭등했던 물가를 잡고 프레이 정부에서 3%에도 이르지 못했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8%까지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이야. 사회는 혼란스러웠지만 칠레 경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호황을 누리고 있게 되는 거죠. 문제가 더 추가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제 엉망진창인데 문제가 추가돼요. 1972년 말 피델 카스트로가 3주간의 일정으로 칠레를 방문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권 2년 차
그렇죠. 네. 어떤 문제인지 예상이 가지. 네. 그죠? 과격파가 가뜩이나 이제 지금 내부에서도 뭐 빨갱이다 막 소리 듣고 있는데 과격파가 칠레 방문한 거야. 당시가 어땠습니까? 인민연합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막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전통적인 혁명론, 어떤 폭력 혁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피델이 여기에 불을 붙이게 된 거죠. 특히 청년 좌파 운동의 젊은이들이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막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좌파 운동은 그 정치적 집단은 아니고 계속해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집단들인 거야. 근데 이들이 뭘 주장하느냐? 토지의 재분배, 노동자에 의한 기업의 점거, 그리고 자체적인 군사 조직을 설립해야 된다. 막 되게 강경하게 나가는 거예요. 공산당 계열의 노동조합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혁명 좌파 운동의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자를 부르주아로 반혁명 분자라고 매도하고 있다. 우린 오랜 세월 투쟁해왔다.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기 위해 노동계급은 100여 년의 피를 흘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혁명 좌파 운동은 며칠 싸워놓고 이 모든 것을 창밖으로 내던지자고 주장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이네요. 우리 항상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너무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급진적인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한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 왜 원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는 그럴 만한 역량이 없는 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현실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칠레 우파들도 피델 카스트로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분노해요. 그들에게 카스트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우파들한테는. 그 김정은이 우리 남한에 찾아온 거랑 비슷하지 비슷한 거죠. 막 사람들 야 죽여라 막 난리도 아닌 거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 카스트로는 그때는 이제 그때는 뭐 장난 아니죠. 그쪽 서방 아니 뭡니까 좌파 진영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영웅이고 때문에 우파에서는 좀 장난 아니고 악마죠. 악마. 네. 카스트로와 아옌데의 돈독한 관계 때문에 칠레 우파는 아옌데가 뭐라고 하든 그의 목표가 칠레를 또 다른 쿠바로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끝이 났네. 엉망진창이지. 왜 그거를 허용했나요, 근데? 왜냐면 방문하는 거를? 왜냐면 그 당선되기 전에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 중심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합리적인 판단들을 내리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좀 자제를 하고. 근데 이제 2분 정도가 되면 그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공격을 하기 시작할지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성이 옳다고 느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특히 미국에서 이제 끝났다. 이 나라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내릴 거라는 거를 냉정하게 알았을 텐데 왜 했는지 약간 그 좀 아쉬움이 오히려 있네요. 좀 지지하게 되는 입장에서. 사실 오늘 얘기에서 그 아옌데의 국제적인 외교 노선에 대한 얘기는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아옌데는 어쨌든 가장 문제의 원인은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의 제국주의라고 생각한 거야.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칠레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남미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쿠바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동료잖아. 같이 연대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노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다고 하는데 그걸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어쨌든 우파들은 지금 멘붕 온 거죠. 악마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극우 청년 조직,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극우 청년 조직인 조국과 해방은 곤봉과 체인을 휘두르며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얘네들 무서워. 체인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부유층 여성들이 시위에 같이 참여하게 돼요. 부유층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사 도우미를 대동하고서 시위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파와 그 지지자들은 공공연하게 쿠데타를 말하고 방해를 일삼았지만 아옌데는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옌데가 처벌보다 관용을 우선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왜 그들을 단속하지 못했느냐?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못했냐면 첫 번째 이유. 민주적 정부라는 평판에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 반역적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주적 정부야. 어렵게 민주적으로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다. 라고 얘기하고 야 이걸 반대도 못하냐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지. 두 번째, 기독민주당이 문제가 돼요. 기독민주당과 일정한 연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잖아. 그렇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부다라는 평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옌데가 쉽게 움직이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카스트로는 아옌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카스트로가 보기에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옌데의 신념은 야권에게 모든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칠레를 떠나기 전 고별 연설에서 카스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담함, 또 대담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카스트로는 아옌데에게 지배 엘리트와 미국이 노골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니 폭력에 맞설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게 되는 거죠. 1972년 우파를 중심으로 시위와 파업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4월에는 거대한 시위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위한 행진이란 이름으로 우파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게 좀 중요한데 전국 운송 총연맹에서 총파업에 들어가요. 이게 사장님 파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들이 파업한 거야. 아, 노조가 파업한 게 아니고? 사장님 파업.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사장님들이 파업한 거예요. 왜 파업했느냐? 인민연합정부가 국영 운송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독과점인 것들에 대해 국유화하는데 완전히 다 뺏을 수는 없으니까 국영 운송회사를 막 설립하려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들이 화가 난 거죠. 수백 대의 대형 화물 트럭으로 도로의 전략적 요충지를 봉쇄합니다. 길을 다 막는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당과 기동민주당이 지원하고 CIA가 자금을 대게 되는 거죠. 교통 중심지가 막히면서 생필품 부족 사태와 혼란이 커지게 됩니다. 트럭 소유주들은 파업 불참자를 공격했고 아까 극우 조직 조국과 해방은 계속해서 테러를 일삼게 되는 거죠. 아옌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중적인 지지를 모아냅니다. 수십만 명이 자발적으로 물류창고와 기차역으로 모이게 돼요.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하지만 파업은 칠레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돼요. 오랜 협상 끝에 파업이 수습되고 아옌데는 해외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칠레를 도울 수 없다는 것만을 확인하게 된 순방이었어요. 먼저 소련에 갑니다. 좀 도와줘 라고 얘기했는데 소련은 이미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추가적인 지원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당시에 미국과의 어떤 분위기 전환, 데탕트가 최우선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칠레를 신경 못 쓰는 거죠.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소련보다 크게 환대를 받았지만 경제적 지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어요. 왜냐? 남미는 통합되어 있지 못했고 교역량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칠레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거야. 아옌데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엔에서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연설해요. 아옌데가. 칠레는 어둠 속에서 깃발도 없이 강력한 무기를 무장한 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의 주권과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말과 선언으로 위장한 누구인지 감별해낼 수 없는 세력에 의해서 칠레가 희생되고 있다. 미국을 얘기하는 거야. 국제사회는 기립박수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아무도 주지 못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잠깐 좀 그 얘기를 좀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표현의 자유와 다원주의 이 원칙과 혁명 혹은 계몽 이게 항상 참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탁 끌고 나가고 싶은데 이 사회 전체를 올바른 가치 지향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데 거기에 또 다 동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이런 분열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옌데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미국한테 한 번만 고개 숙였으면 어땠을까? 오, 정말? 예, 딱 눈 감고 한 번만 고개 숙였으면은. 근데 고개를 숙인다는 게 또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네. 핵심은 그거잖아요. 미국이 소유하고 있고 독점하고 있는 칠레 자원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인정해준다. 아유, 죄송해요. 그러면서 한다고 해결될 거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깡쌤이 우리 그 남양특집 편에서 뭘 하셨냐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아이엔드 이야기가 나와 있던 알고 있었어요. 그 네슬레가, 네슬레와의 어떤 알력 싸움이 나오는데, 그 분유, 우상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분유를 어디서 날 거냐. 당시에 그 독과점을 하고 있었던 네슬레한테 그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그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유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네슬레에서는 이거를 팔게 되면
그 남미 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완전히 거부를 하고 이제 협상을 거부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고기를 숙인다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저도 그 아쉬운 마음은 똑같이 누구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게. 근데 안 팔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또 내가 추구했었던 그 공약을 이행할 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추진하는 것도 어렵고, 그럼 여기서 강제적으로 뭐 몰수를 해야 되는가? 그 어떤 다국적 기업, 스위스 기업이죠, 네슬레가 가지고 있었던 농장을 그러면 이제 뭐 권력을 동원해서 몰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고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몰수당한 쪽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걸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 그렇죠.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존심을 구기는 문제다라고 하면 쉽겠지만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진짜 이익과 관련된 문제인 거니까. 쿠데타가 발발합니다. 아옌데가 쿠데타를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인민연합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면 국력이 신장될 것이고 결국 군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군이 만족하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아옌데는 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로부터의 소외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정치에 참여시키기까지 합니다. 또 칠레군의 긍정적인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군의 자존감 회복에도 신경을 쓰게 돼요. 군을 굉장히 대우해 준 거야. 하지만 군을 움직인 것은 다만 미국과 우파의 노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당 내부의 일부 급진적 진영이 군을 자극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자체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혁명 좌파운동은 인민의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있는 거야. 너무 과격해. 이러한 시도는 현실성이 미미했어요. 그지? 야, 인민의 군대를 창설해야 된다. 이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되지 않는 일이라고.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했고 다분히 상징적인 수준이었으나 주류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과장됩니다. 많은 군 장교가 이렇게 과장된 주장을 믿기 시작해요. 그들은 인민의 군대가 양성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군은 내전 발발 가능성을 염려하고 대비하게 돼요. 또 군 수뇌부는 인민연합정부가 이러한 극단주의적 주장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한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막 급진적인 사람들이 인민의 군대 만들자라고 하는데 정부가 아무 대책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이 실망한 거죠. 정부가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옌데는 누굽니까? 마르크스주의자죠. 군에게 있어서 아옌데 정부의 전복은 구국 차원의 문제이자 조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쿠데타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점차 군 내부의 쿠데타 지지 세력들의 영향력이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항명과 저항을 통해서 반쿠데타 세력을 보직에서 퇴임시킵니다. 그리고 일부 친아옌데 장교들은 살해되거나 실종되게 돼요. 아옌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 내의 쿠데타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식의 움직임이 또 다른 쿠데타를 촉발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상황은 프라츠 장군이 아옌데에게 충고하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라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옌데한테. 쿠데타 모의에 연루된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장성을 전역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인민연합정부에 대한 압박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8월이 들면 아옌데는 침대맡에 신경안정제를 놓고 복용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D-Day가 옵니다. 1973년 9월 11일 그의 나이 66세 쿠데타가 발발하는 거죠. 아옌데는 새벽 4시 무렵에 잠에서 깼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군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어 정부로 전파되고 있었어요. 사태 파악에 들어간 아옌데는 결국 모네다궁으로 가기로 합니다. 7시 20분 대통령궁에 도착합니다. 이미 발파라이소와 산티아고의 통신망이 끊어져 있었고 에너지, 수도, 통신시설이 점령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피노체트는 산티아고 외곽의 육군 통신센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미국 군사자문단이 점령한 상태였던 거죠. 이미 끝난 거야. 아옌데는 짙은 회색 바지에 터틀넥 점퍼, 그 위에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호팀과 경찰 몇 명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아옌데는 피델 카스트로가 선물했던 AKM 소총을 손에 쥔 채 곧바로 집무실로 향합니다.
오랜 기간 우려하면서 기다려온 일이 마침내 벌어졌다는 일말의 안도감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텐차, 군이 반란을 일으켰소. 우리가 쿠데타를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소. 오전 7시 55분 아옌데는 첫 번째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전체를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제가 대표하는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이곳을 계속 지킬 것입니다. 방송을 청취한 많은 이들이 공포와 충격에 쌓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군이 움직였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해요. 친구와 동지들이 속속 모네다궁으로 모여들었고 아옌데의 딸들도 도착했습니다. 아옌데는 대통령궁 방어를 진두지휘했죠. 약 6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창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게 합니다. 여러 차례 사실은 그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9시 15분이 되면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민중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에게 압도당해서도 사륙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저들의 모욕을 참아서도 안 됩니다. 조국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칠레와 칠레의 운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 잿빛에 스디쓴 순간도 누군가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자유로운 인간이 당당히 걸어갈 드넓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칠레 만세, 민중 만세, 노동자 만세. 두 딸과 비서가 파이타라는 사람인데 조금 계속 나올 겁니다. 두 딸과 비서 파이타를 포함한 동지들이 아옌데의 마지막 연설을 숨죽여 지켜봤어요. 연설 후에 아옌데는 동지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습니다. 아옌데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대통령궁에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보좌관과 경찰 병력이 우선 나가게 되죠. 나가지 않으려는 두 딸에게는 피델 카스트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라는 구실로 설득합니다. 마지못해서 대통령궁 문을 나섰던 첫째 딸 베아트리스는 곧장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게 돼요. 그녀는 다시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흔들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서 파이타는 아옌데의 눈에 띄지 않게 잠시 몸을 숨겼다가 이날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아마 파이타와 연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공군의 호커헌트 제트기가 산티아고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칠레 주재 미국 대사의 부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기이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비행기가 나타났고 태양은 비행기 날개에 눈부시게 반짝였다. 첫 번째 로켓이 대통령궁 정면에 명중합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옌데는 폭파 순간 파이타를 발견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서 감쌌습니다. 먼지와 연기를 뒤집어 쓴 채 누워서 아옌데는 파이타한테 농담을 던져요. 이 제정신 아니야. 뭐라고 하느냐. 적들이 용기를 짜내서 결국 이를 저지르는구만. 이렇게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로켓이 지붕 위에 떨어졌고 건물은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공을 선회하던 경찰 헬리콥터가 뚫린 지붕으로 최루탄을 투하시키죠. 그리고 탱크가 모네다궁의 정문을 뚫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아옌데는 비서실장 집무실 발코니에서 쿠데타군을 향해서 총격을 퍼부어요. 이때 막 싸우고 있었죠? 이때 관저와 인민연합 지지자들의 집은 이웃 주민들한테 약탈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동네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쿠데타를 축하하는 뜻으로 칠레 국기를 내걸기 시작했던 거죠.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의 피로감은 커져갔습니다. 구출의 희망이 없는 거죠. 대통령궁 방어에 동참했었던 아우구스토 올리바레스가 목숨을 끊습니다. 아옌데와 절친했던 사람인데 국영방송 소속의 존경받는 언론인이었대요. 대통령궁에 남아있는 이들의 사기는 꺾이게 됩니다. 결국 쿠데타군은 대통령궁 옆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아래층에서 총격 소리와 파편을 밟는 군화 소리가 들려왔죠. 아옌데는 남은 동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래층으로 내려가십시오. 무기는 여기에 두고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존엄을 가지고 떠나십시오. 투항하십시오. 학살은 피해야 합니다. 아옌데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따라 내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동지들이 한 줄로 계단을 따라서 내려갔어요. 맨 앞에 파이타가 섰습니다. 파이타는 아까 전에 그 자살했었던 그 아우구스토의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소매에 칠레 독립선언문을 숨겼습니다. 나갔죠.
그들이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갔을 때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그런데 파이타한테서 독립선언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군인이 그걸 발견하고 찢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들 고문받거나 실종되게 됩니다. 아옌데는 어떻게 되느냐? 아옌데는 혼자서 독립관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닫게 됩니다. 몇 명의 경호원이 독립관의 문을 열고 들어서요. 연기와 먼지 속에서 아옌데는 붉은색 소파에 앉은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연기가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에 산란되고 있었습니다. 아옌데가 소리쳐요. 문을 닫게. 동시에 아옌데의 몸이 소파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발의 총성이 들렸고 그의 얼굴은 연기에 녹아내리듯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대통령궁 장악 책임을 맡았던 팔라시오스 장군이 독립관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지휘부에 무전기로 보고합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모네다궁 접수했고 대통령은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옌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옌데의 죽음 이후에 칠레 역사는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쿠데타 이후 몇 달 새 수십만 명이 체포되고 구금돼요. 아옌데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장교들은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거나 살해됩니다. 칠레 좌파 정당의 당원, 노동조합 조합원도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서는 지주들이 농민들에게 폭력적으로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좌파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죠. 하지만 가공할 폭력 앞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기독민주당을 비롯한 우파는 어땠는가? 그들은 군부가 권력을 자신들한테 이양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막연히 기대했던 거지. 하지만 군부는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피노체트는 새 헌법을 제시하죠. 헌법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는 불법이 되고 피노체트는 199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90년까지 약 17년 동안 집권하게 돼요. 피노체트. 유명한.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위축되고 구리산업 어떻게 될까요? 민영화됩니다. 광업은 외국계 업체에 개방됐고 지하자원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수입관세를 낮췄고 이로 인해 물밀듯 들어왔던 그 외국의 상품에 칠레 공장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됩니다. 실업과 빈곤율이 급등하게 됐고 임금은 급락하게 되는 거죠. 수십 년에 걸쳐 이뤘던 사회적 성과는 그렇게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혁명은 실패했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토론해야죠. 피노체트는 이제 참고로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반신반인. 진짜? 네, 대한민국에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의 반신반인 그분을 상당히 존경했다. 매우 유사하구만. 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뭐 조기까지 개항하려고 했다라거나 네, 그런 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군부 독재가 우리나라나 동아시아권에 항상 있었던 군부 독재가 이제 남미에서도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사망되거나 실종된 인사가 최소 3,000명 이상이고 예, 그리고 인권 탄압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막 4만 명 이상 네,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그렇고 인구가 한 1,000만도 안 되는 나라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17년 넘게 그러니까 1989년까지 꾸준히 독재를 하신 분이죠. 17년 동안. 그렇죠. 재밌는 건 이분의 딸도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다. 그래요? 예, 피노체트의 딸도. 예. 뭔가 칠레 얘기 같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